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정부 소식통 이야기대로 오전 중에 열병식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방송하지 않은 거잖아요. 북한이 뭔가 열병식을 녹화했다가 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이유 때문일까요, 강 기자? 예, 지금 현재 일단 모든 촬영을 마치고 아마 조선중앙TV에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거나 혹은 검열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 사실 이 사례 말고도 또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생방송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방송을 꺼리는 것 아니냐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에 처진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연기가 나서 탱크가 이탈을 하고 있죠. 아이고, 예. 선군호라고 불리는 북한군의 주력 전차인데 네. 갑자기 열병식 도중에 연기가 나서 서둘러 빠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연기가 자욱한데 지금 한 공간이 비었죠. 와. 누가 봐도 방송사고인 걸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이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뭐 잠시 뒤에 영상에 나올 텐데 위에는 또 이제 하늘에는 전투기가 떠다니고 에어쇼가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김정은이 고장난 것도 모르고 좀 웃고 있었던 장면이 포착이 돼서 네. 나중에 이제 이 생방송 장면을 봤겠죠. 보고 나서 책임자를 이제 문책을 하고 뭐 이게 생방송을 틀면은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약간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웃고 있죠. 예. 다행히 저쪽을 좀 못 본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뭐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작정을 하고 이제 예. 녹화로 돌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예. 저런 사고는 상당히 재밌는 거죠. 저건 필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그 차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가 저 이미지 정책입니다. 상전의 김정일은요, 아버지 김정일은 자신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가는 것에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영상 거의 없고요. 사진이나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뭔가 판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꺼렸습니다. 반대로 김정은은 거의 노출증에 가까울 정도로 사진과 동영상을 쏟아냈어요. 아. 빨리빨리. 예.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아들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동영상을 내보내다 보니까 저런 걸 체크를 못하는 거죠. 아. 예, 생중계를 하는데 예. 굉장히 낡은 전차에서 뭐 고장이 나고 하는 것도 바로 나오니까 네. 저거는 예정된 사고인데 예.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열병식을 지금 꼼꼼하게 영상을 체크해서 내보내려고 할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워싱턴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북한이 열병식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무기들이 등장하는데 저 무기들과 관련돼서 알려지지 않은 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노 기자가 좀 취재해봤죠? 네, 사실은 이제 신형 무기 같은 것들을 좀 이제 홍보하는 개념으로 열병식을 많이 이제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짜 무기가 좀 들어갔다가 발각이 된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직접 제가 열병식 훈련에 참여했던 김정아 전 북한군 장교랑 통화를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2014년인가 2012년인가 그 어느 년도에 그 열병식 할 때 그 핵배낭 나왔잖아요. 그 핵배낭이 실제 핵배낭이 아니라 이게 다 두꺼운 박스 포장 그런 걸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색칠해서 메고 있었는데 가짜 무기를 내놓지는 않았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무슨 과시용이냐 이런 얘기가 주민들 속에서도 이제는 솔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아 전 장교 같은 경우는 김정일 시대 때 열병식 훈련에 참가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핵배낭이 등장한 열병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비가 오면서 그게 실제 핵배낭이 아니라 박스였던 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렇게 가짜 무기 같은 것들이 동원되느냐 이런 뒷말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전언을 해줬습니다. 네, 노 기자가 이야기하는 중에 속보가 전해졌군요. 요즘에 정치데스크 시간에 속보가 참 많이 전해집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을 하는데 단순히 차담 형식이 아니라 오찬, 점심을 함께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여정도 이제 고위급 대표단이라고 하는 것은 김여정, 김영남, 최희, 리선권 이렇게 고위급 대표단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모레 오찬 회동을 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 오찬까지 한다면 꽤 긴 시간 동안 아마 대면을 하게 될 것 같죠? 근데 이런 가운데 김여정이 이제 어떤 방남 경로를 가지고 우리 남한을 찾게 될지도 관심이었는데 그 소식도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 알려졌습니다. 신부장께 질문을 드릴까요? 김여정이 내일
전용기 편으로 김정은 전용기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전용기 편으로 낮 1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복심이죠. 최측근으로 그러면 그 지금 백두혈통이 남한 땅을 밟게 되는 게 신부장 뭐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김여정이. 이 백두혈통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떤 정도의 상징성이 있는 건지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북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예. 김일성 주석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일성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2대, 3대 걸쳐서 세습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핏줄 김일성 주석의 직계를 우리가 백두산 혈통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아는 최룡해는 백두혈통이 아니죠. 아니죠. 그 사람들은 바로 다음 서열인데 뭐 빨치산 혈통이라고 합니다. 네, 네. 김일성 주석의 항일 활동을 도운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제 1번은 백두혈통이고요. 예. 그다음이 빨치산 혈통. 아하. 그런 사람들이 대대로 권력과 경제력을 물려받는 사회. 그것이 바로 북한의 세습 독재 사회인 것이죠. 예. 자, 백두혈통이 갖는 의미 신부장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시청자 여러분, 이 백두혈통이 남한 땅을 밟는다, 김여정이 뭐 그런 언론 보도는 지금 굉장히 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갖는 또 좀 뭐랄까요? 히스토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두혈통이 남한 땅을 밟게 된 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스토리를 강병규 기자가 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일단 북한의 백두혈통이라는 일가가 한국에 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한 한번 오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정일이 답방하겠습니다 라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는 얘기를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언론사 사장들과의 만남에서도 김정일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언론사 사장들이 서울 답방은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답방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될 텐데 라고 답을 했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당시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는데 시드니 올림픽에 초청하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시드니 올림픽에서 배우 노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김 전 대통령에게 가서 마음의 빚을 갚아야 하겠습니다 라면서 사실상 답방을 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산이 된 겁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은 이제 뭐 서울로 한번 와달라라고 수차례 이제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북한 평양입니다. 이번에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그래서 결국 김정일은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임기가 마치기 전까지 전혀 방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느냐 궁금하실 텐데, 장점인 전 국가주석과의 일화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을 방문한 이 장점인 전 주석이 서울 답방은 언제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안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시 부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됐었을 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감으로 가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 일화가 장점인의 자서전에 드러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는 만약에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자신의 목숨이 상당히 위태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화 때문에 김여정의 이런 방남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김정일이 답방, 그러니까 남한을 찾으려고 하다가 끝내 무산된 스토리를 강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백두혈통이 남한을 찾게 됐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신부장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정일도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취소했던 건데요, 이 방남을. 근데 어쨌든 김정은은 본인의 여동생 김여정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보면 조금 더 센 카드를 내미는 것 같아요. 현송월, 김영남, 끝내 김여정까지.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김정은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정치적인 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김여정이거든요. 사실상 김정은이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김정은의 피부치고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복심이죠. 언제든지 독재자 김정은을 만날 수 있고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친서를 가지고 내려오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김여정 정도면요 친서가 필요 없어요. 어허. 그냥 예. 말로 전하면 됩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오찬을 하게 될 텐데 저희 오빠가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러이러한 뜻을 전해달라고 저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다. 예. 김여정이 전한 것을 우리가 그게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예. 네, 그 곡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친서를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 김여정은 아마 자기 머릿속에 메시지를 넣어서 왔겠죠. 예. 그 정도로 제가 김여정이 온다고 할 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3월까지 시간을 끌자 하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구나. 네. 좀 더 큰 차원의 수를 어. 지금 놓고 있구나. 김정은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예. 김여정이 마치 그 환송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죠. 예, 응원단 환송을 하면서 마치 안 올 것처럼 국제사회에 알려놓고 예. 내려온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의도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 해놓고 갑자기 또 카드를 내놓고 해서 예. 그만큼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 전형적인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김여정이 내일 방남을 하게 되는데 김정은의 본인의 오빠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육해공, 그러니까 육지, 바다, 뭐 이 상공, 육해공이 뭐 다 뚫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노 기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내일 사실 전용기로 김여정 일행이 이제 서해로 들어오게 되면 다 뚫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이때까지 어떤 경로로 이동해 왔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달 21일에 먼저 현송월 일행이 사전 점검을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육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넘어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6일이었죠. 만경군 92호가 그 우리 한국 남측 항공에 이제 선박을 입항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제재를 예외 조치를 통해서 뚫고 북방 한계선을 통과해서 동해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김여정을 외에 이제 김영남 대표단 일행이 김정은의 전용기를 이용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육해공이 다 뚫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외를 조금 많이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뭔가 우리 오이사 자체까지 뚫고 만경군 92호가 이제 우리 한국에 입항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궁금증들이 있는데 사실은 고려항공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의 어떤 이제 비행기, 어떤 항공기가 넘어오는 거에 있어서 국제사회 제재 문제 같은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유엔의 어떤 안보리 결의에 의하면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항공기는 모든 화물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모든 것이 명확히 해결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일단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상태에서 저렇게 어쨌든 길은 다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육해공이 다 이제 뭐 뚫렸다는 표현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을 위해서 열어준 것만은 그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부장 육해공이 저렇게 다 열렸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게 어떻게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일까요? 예, 물론 북한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예.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인 건 당연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닫혀있던 길들을 다 열었잖아요. 예. 이제 그것을 대북 제재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시기 아니겠습니까?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불가피한 예외적인 조치들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제재가 뚫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어폐가 있고요. 오히려 그 북한의 그 전략적인 의도, 예. 전략적인 의도라는 더 큰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 예.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북한은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말에 통 크게라는 말을 잘 씁니다. 통 크게. 예, 한 번 하면 통 크게 합니다. 아.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약간 허장성세 같은 건데요. 예. 그러나 북한이 괜히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막 선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반드시 그 북한이 베푸는 호의에는 청구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네. 예. 그 청구서가 뭘지 오늘 아침에 저희 주성하 기자가 어. 칼럼에서도 지적했지만 예. 낚시꾼이 괜히 떡밥을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떡밥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낚으려고 하는 거죠. 예. 개어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냉정하게 음. 북한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호의를 베푸는 척하고 예. 통 크게 베풀고 그 다음에
우리 청와대에 내밀 청구서가 뭘까? 예.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삼지연 관현악단 단원들을 태우고 와서 지금 묵호항에 정박해 있는 만경봉 92호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 만경봉 92호에 그 기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기름이 필요할 텐데 그 기름을 우리 정부가 대주냐 많으냐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딜레마란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기름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서요, 강 기자? 예, 어제 좀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뭐 일단 현장에 있는 기자들 말로는 일단 기름을 이제 전달해주기 위한 그런 뭐 좀 과정들이 진행 중이다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좀 해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뭐 물과 기름을 달라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게 지원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대행사 고려해운을 통해서 만경봉호에다가 유류 공급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저 만경봉 92호가 9,700톤급의 굉장히 큰 배거든요. 저기 기름 하나 한번 채우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돈도 그만큼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요, 노 기자?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기름 용량이 총 600톤인데 이거를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3억 원어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득 채우는데 3억 원이 드는 거예요? 네, 이제 가득 채우려면 저 정도가 드는 건데 지금 현재 만경봉 92호에는 경유가 40톤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을 돌아가려면 저 기름을 다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좀 넣어주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북한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기름 없이는 저기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를 좀 채워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2톤씩 기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부터 폐회식 그 당일까지 좀 계산해보니까 딱 2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 곱하기 2 하면 40톤인데 지금 배에 남아있는 기름이 40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폐회식 당일날 딱 0톤, 그러니까 아예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이 돼서 뭐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단언하긴 좀 애매하지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류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밟고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정부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름을 대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요. 일본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에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한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도착한 영상입니다.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전용기 편으로요. 부인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일본을 방문했고요. 이제 오늘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기 때문에 방한 기간 동안 또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천안함도 찾기로 되어 있고요. 탈북자들과의 면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장 생각하기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조금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어떤 전략적 행보를 이어갈까요? 일단은 먼저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내용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몸으로 보이기 위해서 안도 행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평창에 테이프끈으로 온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아마 이제 우리 정부 당국자들 만나고 대통령과 이제 환담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전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러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좀 대북 강경 메시지를 많이 쏟아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보면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대북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올지 가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군요.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마친 직후에 이게 말이 굉장히 세죠. 미국이 조만간 역대 가장 가혹한 대북 제재를 단행할 것이다. 역대 가장 가혹한 대북 제재를 단행할 것이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습니다만 최고의 수위로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이번 방안을 통해서 북한의 올림픽 메시지 강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탈을 막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약간 이 제재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기조고 펜스 부통령은 역대 가장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노 기자 이게 약간 어쩜 이렇게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예. 우리 한국을 찾기 전에 일본을 들렸다는 것도 한국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국 정부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이제 중단을 이제 잠시 이제 보류를 하기로 연기를 하기로는 했지만 뭔가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뭔가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 어제 아베 총리와의 어떤 회담에서도 이게 보류됐던 연합훈련을 곧바로 이렇게 올림픽이 끝나는 순간 곧바로 재개해야 된다 이런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본을 들려서 왔다는 것은 대화 쪽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약간 견제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오늘이 북한이 약간 미국을 견제한 것처럼 미국을 의식한 것처럼 열병식을 깜깜이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갖고 온 메시지가 강경한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리가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발언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내용이라고 하죠. 미국, 워싱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저렇게 펜스 부통령이 강하게 얘기할 때일수록 뭔가 물밑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아, 물밑 왜냐하면 접촉. 예. 네, 어쨌든 미국은요. 지금 목표가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도 아주 강하게 하고 압박도 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만약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대화 공세로 나오는 것이 정말 작년에 여러 차례 단행한 유엔 대북 제재, 미국의 단독 제재가 효과를 발휘해서 북한이 야 이대로는 더 이상 우리가 달러 없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말이죠. 예. 그러면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효과를 본 겁니다. 아하. 그래서 대화로 나온다면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호재를 가지고 올 11월에 중간 선거를 치를 수 있어요. 예. 그런 정치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은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면 좋은 거고요. 예.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 같을수록 점점 더 강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미국에도 보수가 있습니다. 반북이 있고요. 예.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북한이 대화로 나왔다. 그러니까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예. 이렇게 하고 북한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합니다. 그 메시지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지금 5시 2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한 3시간 정도면 강릉 아트센터에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이 공연을 펼치게 될 텐데요. 오늘 현송월 단장이 뭐 이제 연습에 굉장히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 현 단장의 오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오늘 이게 예술 단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자 예술 단원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여성 예술 단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잠시 이제 현송월 단장의 모습도 보일 텐데 굉장히 좀 강 기자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자세한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기자들이 뭐 어떻냐라는 그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항상 저렇게 짠 듯이 다 손을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손에 어떤 뭐 기구를 들고 나오는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현송월 단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똑같은 그런 단복처럼 그런 옷을 입었는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어제는 내렸네요. 예. 네, 지금 내렸고요. 지금 뭐 저런 옷을 입고서 이제 어제는 12시간 또 오늘도 하루 종일 리허설 막바지 리허설에 한창이고 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점심은 돌아가서 이제 만경봉 92호에서 먹었고 저녁은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면서까지 상당히 빠듯한 시간을 이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편에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공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 단체들은 한 500명 정도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집회를 신고하고 대치 중인 상황이어서 좀 긴장감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 단장이 오늘 이제 연습을 위해서 도착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삼지연 관현악단이 어떤 공연을 펼치게 될지 뭐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 가서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자, 근데 일부 좀 알려진 게 있습니다. 아마 이런 노래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뭐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이 오늘 이 노래를 직접 공연을 한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강 기자, 지금 저 목록들이 아마 공연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심수봉 씨 말고도 이선희 씨의 그 제이에게, 그리고 최진 씨의 사랑의 미로, 그리고 왁스의 여정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모두 다 이제 한국에서 좀 유행했던 유행가들이고요. 뭐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가수로도 알려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외국 명곡이랑 북한 곡을 함께 좀 부른다고 하니까요. 좀 어떤 곡을 부를지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아까 보여주신 가수하고 노래를 보면 예. 좀 올드 패션하잖아요. 좀 흘러간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젊은 뭐 10대나 20대 시청자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노래도 모르고 가수도 모를 텐데 예. 저것만 보면은 뭔가 지금 지금 응원단과 공연단을 통해서 노리는 어떤 나만의 연령대층은 좀 약간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닐까. 그분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나이 지긋하신 그렇지만 북한의 체제를 그 모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르신 분들의 마음을 좀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 하는 그런 좀 정치적 의도가 좀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저는 이게 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선희의 제이 스치는 바람에 이게 제이 얘기잖아요, 노 기자. 근데 이 제이 얘기가 저 제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김정일에도 제의가 들어가고요. 네. 김정은에도 제의가 들어가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도 제의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듣는 사람이 뭐 북한 사람이라면 김정은을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실 저 노래 들으면서 일반 시청자들도 제의 뭐 내가 알고 있는 뭐 나의 사적인 제의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게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좀 있는데 김정일 의 애창곡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그 북한에서는 좀 이제 자기네들끼리 어떤 공연을 할 때 준비하고 연습하는 좀 오래된 레파토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저 신부자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는 실제로 김정일이 정말 아꼈던 곡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감 들은 정보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의 이 문화, 대중문화를 가장 아껴서 먼저 접하고 애용했던 사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 가수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이런 노래를 좋아했고 남측 사람들이 갔을 때 노래를 같이 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2대 수령님이 아꼈던 노래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예. 네, 그거를 남측에 와서 부르겠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남측과 북측의 그 노래 공통적인 감정이 좋은 감정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랑의 미로 참 좋은 노래죠. 자, 근데 이제 이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제 오늘 강릉 그리고 11일 날 서울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게요.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상에서 뭐 지금 안표 때문에 지금 뭐 안표가 극성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입장하는 그 곳 문 앞에서 바로 안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놓고 사이트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삼지연이라고 검색하면은 한 10건 정도가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세가 얼마인지 봤더니 지금 50만 원짜리도 나오지만 최대 10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100만 원까지. 예, 그런데 그 글에는 상당히 간절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효도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머니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도 있는 걸 봤을 때 이산가족의 그런 자손이 그런 올린 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당첨자가 이렇게 샀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우려가 있습니다. 당첨자 신분 확인 절차가 확실히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국립극장 측에서는 입장 시에도 신분증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정말 당첨자인지 다시 한번 구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거 안표 사도 소용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하면 뭐 이렇게 들통나겠죠.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이번에는 그 앞에서 신분증 검사 다 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응원단이 어제 도착을 했잖아요. 어제 응원단 도착했는데 응원단도 지금 뭐 맹연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응원단의 활동 모습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응원단이 이제 북한 선수단이 입촌식을 가졌는데 그 입촌식에 와가지고 응원단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돋우는 장면을 봤는데 뭐 반갑습니다, 쾌지나 칭칭단에 뭐 이런 것들을 연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교류가 활발할 때 많이 들었던 노래죠. 예. 그러니까요. 그 상황마다 다 노래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반갑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노래 부르셔서. 특히 이제 남쪽 사람이 평양에 왔거나 했을 때 첫날 환영 만찬 때 꼭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헤어질 때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뭐 잘 가요 다시 만나요 이런 노래도 예, 오늘 왜 이렇게 있고요.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으셨나 네. 봅니다. 예. 아마 그 응원단들이 그런 그 레파토리 10년 전의 레파토리를 예. 안 잊어먹고 아마 열심히 연습해서 왔을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오늘 응원단 보면서 저 응원단이 강 기자 어떻습니까? 저 여러 가지 뭐 지금 저 의상이라든지 저런 율동이라든지 그동안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율동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봤어요, 강 기자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2003년 영상을 저희도 많이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 앉아서 관중석에서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들이 많았거든요. 예. 한 명 지휘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서서 어허. 율동을 하면 그것을 앉아서 따라하는 식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악기들이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옷도 보면은 좀 나름의 그런 관현악단처럼 화려하게 좀 갖춰 입었죠. 예. 그래서 뭐 무슨 의상면이라든지 이런 악기면이라든지 음. 그리고 이 공연하는 그 범위도 기존의 그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저 광장 한가운데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예. 달라졌고요. 예. 체제 선전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도구로서 좀 더 신경을 좀 너무 쓴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 응원단이 이렇게 걸어갈 때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뭐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저 가방은 노 기자 좀 어떤 저 가방이죠 지금 노 기자? 네, 예. 조가방입니다. 어. 똑같이 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내 고향 합작회사라고 적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이제 깃발에 어떤 봉 같은 게 나와 있는데 한반도기와 북한 인공기를 넣어놓은 게 얼핏 보였고요. 그리고 응원 도구가 들어있다 보니까 부채나 작은 악기, 뭐 캐스터네츠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저 내 고향 합작회사라는 게 좀 특이해서 찾아봤더니요. 예.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채용용품을 생산하는 평양의 어떤 회사인데 나이키나 뭐 그런 외국의 어떤 스포츠 브랜드보다 북한에서는 더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고 저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응원 물품을 담아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저건 역시도 김정은 시대에 또 달라진 하나의 측면인데요. 네. 김정은이 어쨌든 그 인민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냥 할아버지 잘 만나서 지금 독재를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품들을 많이 공급해주고 가급적이면 예쁘게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디자인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런 그 서비스업이나 3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예. 아마 저런 그 상표나 지금 디자인도 굉장히 그 옷 입고 있는 맵시가 괜찮지 않습니까? 많이 저것이 다 예, 예. 김정은의 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저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삼지연 관현악단 단원들은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만경봉 92호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외부와의 격리를 위한 것 같은데 저 응원단 단원들은요. 인제 스피디움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그 귀순병사 오청성 병사 얘기할 때도 왜 초코파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초코파이와 관련된 뭐가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이 응원단을 위해서 이제 인제 스피디움 측에서 일단 초코파이를 후식으로 주는 방안, 그리고 방 안에다가 초코파이 한 상자를 지금 각 방에 넣어주는 그런 방안을 추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초코파이는 뭐 아시다시피 하는 어느 개방의 좀 상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공단 예를 들면요. 개성공단 때 그때 수당으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초코파이를 좀 안겨줬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인기가 좋아서 안 먹고 집에 가서 애들 주려고 아껴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시장 경제를 적응해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의 소중한 도구로 좀 사용이 됐었고 방금 보시는 것처럼 오청성 씨가 초코파이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남한 사회를 갈구했던 그런 모습도 여러분 잘 보셨을 텐데 그만큼 초코파이는 하나의 변혁의 상징인데요. 아. 그런데 이제 인제스피디움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초코파이를 막상 주려고 하니까 이 초코파이가 그 가지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가지는 약간
뭐라고 하죠?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북한 관계자가 좀 꺼려할 것 같으니까 이 초코파이를 주는 것을 무산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실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후식을 좀 고민을 하다가 초코파이 이야기가 나온 건 맞다. 그런데 사실 이 초코파이를 거두게 된 이유가 목이 메어서 그런 것이지 먹으면 목이 메어서 그런 것이지 어떤 체제와 사상 때문에 이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떡과 케이크로 그것을 대신하게 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해왔습니다. 예. 네, 물론 그 해명이 이제 공식적인 그냥 하는 말이죠. 하는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남북은 여전히 체제 경쟁 중이거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 여성 응원단들이 내려오고 삼지연 관현악단 내려보는 게 다 남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알고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코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 사회에 남한 자본주의의 맛을 식는 남한 자본주의에 길들이게 하는 그런 고도의 어떤 물질적인 전쟁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약간 사실 맛있습니다만 남북 간에는 저게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지금 치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초코파이와 얽힌 사연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막식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평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청자 여러분 초청장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한병도 수석으로부터 초청장 받고 일단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뭐 이게 특활비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공소장에 주범으로 적시가 되면서 이거 참석 혹시 초청장 받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노 기자 뭐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까? 네, 뭐 오늘 이제 공식 그 보도자료까지 내서 예. 가겠다 이런 입장을 결정을 했는데요. 뭐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를 했다. 본인이 유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준비해온 지구촌 축제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공식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가 일단은 한번 그 배경이 좀 궁금해서 일단은 좀 측근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재호 그 울푸른 한국당 공동대표의 목소리인데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뭐 장고주의시다 이런 기사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좀 고민을 많이 많이 했죠. 깊게 하셨던 참모들은 거의 다 반대했을 거예요. 어젯밤까지도. 예, 참모들은 뭐 반대가 심했는데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거죠. 나는 그런 이야기 했죠. 아니 이게 공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예. 내일 접해가는 일이 있어도 오늘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여사는 왜 같이 안 가시는 거예요? 원래 예. 외국 사람들이 부부 동반해서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오는데 네. 그것이 국내 전 대통령이 네. 부부 동반해서 간다는 것이 예. 또 별로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젯밤까지만 해도 참모들이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검찰 수사를 사적인 일로 규정을 하고요. 그 대통령이 참석해야 되는 올림픽 같은 경우는 공적인 국가의 일로 규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결단했다 이런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지 뭐 그런 여부잖아요. 근데 기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재호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만나게 되지 않겠냐. 외국 대통령도 만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안 만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2년 3개월 만에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저걸 보면서 느꼈는데 평창이 정말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 평창이 국제 정치적으로 또 국내 정치적으로 핫스팟이 되는 겁니다. 뜨거운 용광로가 되는 거죠. 펜스 부통령이 왔지 않습니까? 내일 북한의 국가수반 명목상의 국가수반이라고 하는 김영남과 실세인 김여정이 오죠. 거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가는데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고 그래서 네. 평창 정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으로도 예.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개회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마음은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김성호 원장이었는데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호 원장 소환을 둘러싸고 이 보수정부 9년 동안 국정원장들의 정말 순환사가 따로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초대 국정원장이 그 검찰에 소환된 상태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장과 대통령으로서 함께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김성호 전 원장은 지금 검찰에 소환이 된 상태입니다. 특활비 수억 원을 상납했다 이런 혐의인데 이렇게 상납된 돈이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에 쓰였다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소환 당시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정원 자금으로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 지원하신 거 맞나요? 저는 국정원 자금 사용에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시종일관 관여하지 않았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성호 전 원장까지 소환이 되면서 보수 정권 9년의 국정원장 순환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부터 보시면요. 조금 전에 보셨던 김성호 전 원장뿐만이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은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원장이 총 3명이었는데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이병호 전 원장도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이 5명 모두가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상납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사실은 역대 정보기관 수장들의 말로가 다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옛날 것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로 불렸었죠. 그 당시에 김영욱 부장 같은 경우는 정권과 불화를 겪다가 파리에서 실종이 됐었고요. 그리고 김재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했던 김재규 전 부장 같은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받아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두환 전 정부 당시에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일명 안기부죠. 안기부의 부장이었던 장세동 전 부장 같은 경우에도 12.12 반란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요. 김영삼 정부의 어떤 정보기관 수장도 말로가 좋지 않은데 안기부 부장이었던 권영애 부장이 북풍 사건을 기획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참 씁쓸하죠, 시청자 여러분. 노 기자 브리핑 들으면서 어떻게 보수 정권 9년 동안 정보기관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정원장이 다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시 부장, 참 이 부분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예. 예,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의 엄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음지에서 일하고 국가에 헌신한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탄생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그러니까 정보계에서 이렇게 하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화이트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공개된 사람들이요. 국정원 요원들을 블랙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 숨겨지면서 온갖 굳은 일을 하는 그런 역할, 정보를 캐고 하는데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음지에서 일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드러난 사실은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청와대에 상납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 5분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쨌든 그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들여다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씀씀이를 봤기 때문에 거기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증거에 지금 다 이제 올가매져서 다 5사람이 다 수사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지난 정부 진영에서 이렇게 주장. 왜 거기서 멈추느냐? 김성호 국정원장 전에 국정원장들은 그러면 특수활동비로부터 자유로우냐 이런 예.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자유롭다라고 또 반론을 펴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과거 저도 법조 기자를 출입하면서 예.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제가 취재 보도를 했고 아하.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자해를 하고 예. 그 소동이 난 그 새벽에 아직도 지금 생생한데 예. 국정원장들의 순환사 이것도 이제 정말 사라져야 될 우리 정치의 어두운 단면인 것 같습니다. 예. 사라져야 할 어두운 단면,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자,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한국당도 오늘 반격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 수수억이 넉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강감무소식입니다.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뻔히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검찰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고발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일련의 한국당 내 의원들도 많은 검찰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항의의 의미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의미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인데요. 아직까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한국당도 상당히 분발해서 좀 분위기를 반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 부장 이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이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 뇌물수수 의혹. 그게 지금 보니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2월 21일 날 그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그 검찰에서 이 부분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지금 한국당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검찰이 좀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 우스갯소리로 경찰의 가장 큰 그 권한은 뭐냐면 죄 짓는 거를 보고도 못 본 척할 권리가 있다 그래요. 아하. 경찰한테. 왜냐하면 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데 안 잡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갖고 검찰로 보내면 그걸 기소하느냐 마느냐,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그 기소 독점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 또 검찰 스스로는 물론 경찰의 수사까지도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겠죠. 그게 우리나라 검찰의 지금까지 행태였는데 예. 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